회장님,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제가 엿들은 게 있어요. 회사의 운명이 걸린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그 순간 가난한 신입 청소부인 다은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만장자 박만석 회장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젊은 청소부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 보였어요. 그때 다은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행동이 자신의 인생과 박 회장의 인생 모두를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요. 도대체 이 계약서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캄캄한 새벽 4시 50분, 대한민국 굴지의 해성그룹 본사 건물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건물 뒤편 직원 출입구로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후, 오늘도 힘내자, 김다은. 27살 다은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볼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는 해성그룹에서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김밥집에서 밤 10시까지 마감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정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니 또다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억지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죠. 다은은 자판기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뽑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겨우 눈이 좀 떠지는 것 같았어요.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다은의 손가락엔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김밥을 말다가 베인 상처들이었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청소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피곤해 지친 얼굴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그래도 웃자. 오늘 할머니 병원비 낼 날이잖아. 다은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후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혼자 모시고 있는 다은에게는 이 두 개의 일이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죠. 청소 도구를 챙겨 로비로 나가던 중 경비 데스크에서 졸고 있는 김 경비원이 보였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 경비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다은은 발소리를 죽여 지나가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던 다은은 따뜻한 두유 하나를 꺼냈습니다.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하나 사고 하나는 덤으로 받은 거였죠. 다은은 조용히 두유를 경비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쪽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김 선생님, 추운 새벽에 고생 많으세요. 따뜻한 거 드시고 힘내세요. 최상층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은은 청소 순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장실은 항상 제일 먼저 청소해야 했죠. 임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으니까요. 똑똑. 실례합니다. 청소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고 문을 연 다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회장실 한쪽 소파에서 누군가 자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박만석 회장이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이 말릴 만큼 일을 놓지 않는 성격이었던 박 회장은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밤새 일하다 소파에서 쪽잠을 청한 모양이었어요. 회장의 품에는 서류 더미가 안겨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먹다 만 샌드위치 조각과 차가워진 커피, 그리고 약봉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은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자다가 발로 찬 듯 회색 체크무늬 담요가 구겨진 채 떨어져 있었죠. 회장실인데도 히터가 꺼져 있어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다은은 자신도 모르게 팔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어요. 춥다. 회장님 감기 걸리시겠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쓸쓸한 분위기였습니다. 다은은 청소기를 돌리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소음 때문에 회장님이 깰까봐 걱정됐거든요. 대신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던 다은은 떨어진 담요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담요를 집어들어 먼지를 탁탁 털었어요.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펴서 회장님의 어깨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덮어드렸습니다. 탁자 위에 차가운 커피잔도 치웠습니다. 대신 자신의 보온병 뚜껑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둥글레차를 따랐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늘 들고 다니는 차였죠. 다은은 메모지를 찾아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새벽 공기가 춥습니다. 식은 커피 드시면 배탈 나요. 따뜻한 차 드시고 힘내세요. 청소부 올림.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는 다은의 뒤로 소파에 누워있던 만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실 그는 자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죠. 만석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몸을 감싸고 있는 포근한 담요의 온기가 낯설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배려해줬던가요? 아내와 사별 후 자식들조차 돈만 바라보는 요즘, 얼굴도 모르는 청소부가 남긴 작은 배려가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새로운 청소부인가?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둥글레 차를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한편 복도로 나온 다은은 다음 청소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죠. 하지만 다은의 얼굴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다은은 청소 카트를 밀며 다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복도엔 다은의 발자국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죠.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배려가 앞으로 다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은은 청소 카트를 밀고 전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창밖은 아직 어둑했죠. 실례합니다. 청소 들어갑니다. 전무실은 회장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박철우 전무는 박만석 회장의 하나뿐인 조카였죠. 책상 위는 박 전무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도 삐뚤어진 게 없었고 펜 하나도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다은은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갑기만 한 전무실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책상 한쪽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이었죠. 와, 정말 예쁘다. 다은은 나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전무의 딸이 분명했죠. 유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를 많이 닮은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유학 간 딸 보고 싶으시겠다. 다은은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깨끗이 닦았습니다. 유리에 묻은 지문 하나까지 말끔히 지우고 제자리에 놓았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죠. 책상을 정리하던 다은의 눈길이 이번에는 전무실 한쪽 벽에 있는 커다란 연간 달력에 닿았습니다. 그 달력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1년 365일 중 딱 2날짜만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10월 23일, 조그맣게 생일이라고 적힌 글씨. 전무 본인의 생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여러 번 그려져 있었어요. 그 밑에는
우리 공주님 생일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무님도 딸 생일은 끔찍하게 챙기시네. 다은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평소에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차갑기로 소문난 박 전무였지만 딸에 대한 사랑만큼은 각별한 모양이었죠.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온 다은은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비상구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거든요. 새벽 시간에 비상구 계단에 있는 사람이라니 이상했습니다. 다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무거운 방화문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죠.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 전무였어요. 목소리 낮춰.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박 전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거칠었습니다. 마치 으르렁거리는 짐승 같았죠. 다은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래, 오늘 서명만 받으면 끝이야. 노인네 눈이랑 귀는 내가 다 막았어. 다은은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노인네라는 건 박만석 회장을 말하는 게 분명했어요. 도대체 무슨 도장을 찍는다는 걸까요? 회사 매각건 말이야. 서류는 다 준비됐고 오늘 서명만 받으면 돼. 그 노인네가 뭘 알겠어? 치매 온 것처럼 연기만 잘하면 되니까. 다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사 매각이라니요? 그것도 회장님 몰래? 이건 명백한 배신이었어요. 매각 대금 들어오면 바로 송금해. 우리 딸 학비 끊기면 당신들 다 죽을 줄 알아. 박 전무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이게 마지막 통화야. 오늘 이후로는 연락하지 마. 일 끝나면 난 바로 해외로 뜰 거니까. 통화를 끝낸 박 전무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퍽! 박 전무는 휴대폰을 계단 모서리에 있는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고 휴대폰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계속 내리찍었죠. 흔적은 남기면 안 되니까. 박 전무는 부서진 휴대폰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복도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깊숙한 곳에 휴대폰을 쑤셔 박았어요. 커피컵들과 휴지 더미 사이에 묻어버린 거죠. 옷깃을 여미며 빠르게 사라지는 박 전무의 뒷모습을 보며 다은은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벽을 잡고 버텼죠.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회사를 팔아넘긴다고? 회장님을 속여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하지만 다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청소부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다은은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커피컵들 사이에 부서진 휴대폰이 박혀 있었어요. 이런 걸 같이 버리면 위험한데 배터리라도 터지면 어쩌려고. 다은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은 거미줄처럼 갈라져 있었고 모서리는 찌그러져 있었죠.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탕비실로 들어간 다은은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완전히 고장났나?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겉은 망가졌어도 안은 멀쩡할 수도 있잖아요. 다은은 탕비실 서랍을 뒤져 충전기를 찾았습니다. 충전기를 꽂고 잠시 기다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짧은 진동과 함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거미줄처럼 갈라진 액정 사이로 화면이 켜진 거였죠. 살아있네. 다은은 놀라면서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문제가 나타났어요.
화면에는 비밀번호 입력 창이 떠 있었거든요. 비밀번호라. 이걸 어떻게 알아? 다은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분명 박 전무의 범죄 증거가 들어있을 거예요.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죠. 그때 다은의 머릿속에 박 전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공중분해, 해외로 뜬다. 이 모든 게 오늘 일어날 일이었어요. 어떻게든 회장님께 알려드려야 해. 하지만 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진동이라도 울리면 큰일이었습니다. 다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동식 청소 카트에 걸려있는 걸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맞아, 이거야. 다은은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걸레로 겹겹이 싸서 둘둘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청소 카트 맨 밑바닥 걸레 수거함 가장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어요. 다른 더러운 걸레들로 위를 덮으니 완벽했죠. 아무도 내 더러운 걸레통은 뒤지지 않을 거야. 다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증거는 확보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7시 10분이었습니다. 곧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할 시간이었죠. 다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청소를 계속해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회장님,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다은은 작게 다짐하며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평범한 청소부의 하루는 이렇게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그 이후로도 다은은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사무실 하나를 정리하고 복도를 닦고 휴지통들을 비우고 몸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한순간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식, 아마 10시쯤 시작일 텐데. 복도에서 몰래 들은 대로 오늘은 혜성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서명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청소 카트 아래에 숨겨둔 휴대폰이 이상하게도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회장님을 직접 만나 진실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했지만 청소부가 회장님을 따로 만날 길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행사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카트에 와인잔과 물병을 실어 나르고 있었고 대강당 쪽에서는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전 9시 50분. 다은은 청소 카트를 끌고 강당 근처까지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기자들이 자리 잡는 모습, 빛나는 조명 장비들, 행사 담당자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죠. 드디어 시작이구나. 제발 기회가 와줘야 하는데. 다은은 일부러 강당 근처 청소구역을 맡았습니다. 언제 올지 모를 기회라도 있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손은 떨렸고 청소용 수건을 쥔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화려한 조명 아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외국계 투자회사 대표들도 정장을 빼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도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가 무대 옆에 살며시 자리를 잡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혜성그룹과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간의 전략적 제휴 서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단상 위에는 만석이 위엄 있게 앉아 있었고 단상 뒤에는 박철우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엔 감출 수 없는 흥분이 서려 있었죠. 오늘만 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한편 무대 옆에서 다은과 함께 대기하던 20살 남짓한 아르바이트생이 은쟁반을 들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서명 식후 건배를 위한 고급 와인 2잔이 놓여 있었죠. 붉은색 와인이 수정잔 속에서 루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자, 이제 들어가세요. 행사 담당자의 신호에 아르바이트생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단상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꼭 잡고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찰칵, 찰칵.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어요. 갑작스러운 성광에 아르바이트생은 순간 눈이 부셔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바닥에 대충 테이핑된 굵은 마이크 선에 발이 걸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쟁반도 함께 기울어졌어요. 2잔의 붉은 와인이 공중에서 호를 그리며 쏟아졌습니다. 그 와인은 하필이면 만석의 회색 정장 바지와 구두 위로 고스란히 떨어졌어요. 하얀 테이블보에도 붉은 얼룩이 번졌고 고급 카페까지 와인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더 자극적인 사진을 찍으려고 셔터를 눌러댔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죠. 박 전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완벽해야 할 서명식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당장 치워. 박 전무가 고함을 지르려는 순간 행사 담당자가 재빨리 손짓을 했습니다. 무대 옆에서 대기하던 다은이 마른 수건과 양동이를 들고 뛰어 올라왔어요.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깨진 와인잔 조각들과 붉은 얼룩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은은 당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제가 할게요. 유리 조각 때문에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나 있어요. 다은의 차분한 목소리에 아르바이트생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무대 뒤로 물러났죠. 다은은 즉시 만석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회장님. 다은은 바닥을 닦기 전에 먼저 만석의 젖은 바짓단과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품위를 지켜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른 수건으로 와인을 꼼꼼히 닦아내며 최대한 얼룩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만석은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의 발치에서 정성스럽게 일하는 다은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새벽 자신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차를 남겨둔 청소부가 바로 이 아이였구나. 한편 단상 뒤편에 서 있던 박 전무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기자들이 보고 있어서 다가가서 소리칠 수도 없었죠. 시계를 보니 벌써 10분이나 지체되고 있었어요. 아오, 저 여자는 또 뭐야? 시간 없는데 빨리 치우고 꺼질 것이지. 박 전무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서명을 받지 못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다은은 만석의 구두에 묻은 와인을 거의 다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개를 들어 만석과 눈을 마주쳤어요. 주변의 웅성거림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만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평범한 청소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요? 다은은 재빨리 덧붙였어요. 전무님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서명하면 도망가실 거예요. 순간 만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 전무가 최근 들어 이상하게 서명을 재촉하던 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며 서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도요. 다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와인 자국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금방 깨끗이 치우겠습니다. 다은은 빈 쟁반과 더러워진 수건을 들고 재빨리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박 전무는 다은이 만석에게 뭔가 속삭이는 걸 봤지만 거리가 멀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만석이 멍하니 다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게 이상할 뿐이었죠. 뭘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박 전무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옷은 나중에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기자들도 기다리고 있고 시간 관계상 서명부터 하시죠. 어차피 형식적인 거잖습니까? 박 전무는 서류를 만석 앞으로 밀며 펜을 건넸어요. 눈빛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죠. 자,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외국 자본 유치로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겁니다. 만석은 천천히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펜촉이 서류 위로 다가갔어요. 박 전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만석은 서명 직전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박 전무를 올려다봤어요. 펜을 든 채로 정지한 만석의 모습에 장내는 숨을 죽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의 손끝을 향했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박 전무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왜 갑자기 멈춘 거지? 설마 그 청소부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한 건가? 하지만 그럴 리가. 고작 청소부 따위가 뭘 알겠어? 회장님?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죠. 탁! 만석이 만년필 뚜껑을 닫는 소리가 고요한 장내에 크게 울렸습니다. 마이크가 그 작은 소리까지 증폭시켜 스피커로 내보냈어요. 회장님? 서명. 안 하십니까? 박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초조함이 묻어났죠. 만석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군. 글씨가 안 보여. 네. 아니, 지금 기자들도 있고 상대방 대표도 와 있는데 그게 무슨... 박 전무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만석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내 몸이 안 좋다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가? 정회하게. 만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평소 온화했던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죠.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연기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서명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였죠.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서명 안 하시나 봐.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가?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흥분하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해성그룹 회장, 서명식 도중 중단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벌써부터 그들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외국계 펀드 대표 스티브가 일어나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뉴욕에서 이 계약을 위해 날아왔는데. 박 전무가 황급히 스티브에게 달려갔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하지만 만석은 이미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강당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확고했어요. 오늘은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무대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서명은 막았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박 전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까요. 다은은 청소 카트를 밀고 천천히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카트 밑바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휴대폰의 무게가 천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은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이 위험한 증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한편 박 전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계획이 와인 한 잔 때문에 엉망이 되다니요. 아니, 정말 와인 때문일까요? VIP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박 전무는 스티브와 다른 투자자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요즘 기억력도 좀 오락가락하시고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박 전무는 일부러 치매라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내일 다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서명 받아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스터 박,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습니까? 내일까지만 기다립니다. 만약 또 이런 일이 스티브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계약이 파기될 거라는 협박이었죠. 투자자들이 떠나고 홀로 남은 박 전무는 복도에 놓인 화분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젠장! 화분이 쓰러지며 흙이 쏟아졌어요. 박 전무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들어오기 전까지는 회장이 멀쩡했어요. 서명할 준비도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꾼 걸까요? 와인 쏟은 것 때문에? 아니야, 그 정도로 화낼 사람이 아니야. 박 전무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청소부. 회장의 구두를 닦으며 뭔가 속삭이던 모습. 설마 그 청소부가? 박 전무는 청소부의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평범하고 어린 얼굴이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회장의 구두를 닦았을까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기에 회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걸까요? 그때 박 전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비상구에서 박 전무는 서둘러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휴대폰을 버렸던 그곳이었죠. 복도 쓰레기통 앞에서 멈춘 그는 뚜껑을 열어젖혔어요. 커피컵들, 휴지 뭉치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깨진 휴대폰이 사라진 거예요. 아, 이것 봐라. 박 전무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게 분명했어요.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치웠을 수도 있지만 그의 직감은 다른 걸 가리키고 있었죠. 박 전무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보안팀장. 네, 전무님. 아까 행사장에서 청소하던 여자 있었지? 와인 닦던 애 말이야. 네, 기억합니다. 지금 당장 CCTV 확인해봐. 오늘 아침 6시부터 지금까지 그 여자가 어디서 뭘 했는지 전부 다. 박 전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특히 비상구 쪽이랑 2층 복도 쓰레기통 근처를 중점적으로 봐. 뭔가 이상한 행동이 없었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말 말고 빨리 확인해. 그리고 박 전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내 물건을 가져간 것 같으니까 찾으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 방으로 데려와. 전화를 끊은 박 전무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벌써 다음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죠. 만약 그 청소부가 내 휴대폰을 가져갔다면 도둑으로 몰면 되지.
박전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고작 청소부 하나쯤이야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편 그 시각 다은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닦느라 손에 묻은 붉은 얼룩을 지우면서도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장님이 내 말을 믿어주신 걸까? 서명을 안 하신 걸 보니 다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청소 카트 밑바닥엔 회사의 운명을 바꿀 폭탄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박 전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휴대폰이 사라진 걸 알면. 다은은 손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서명식이 취소됐대. 회장님이 갑자기 나가셨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다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청소 카트를 밀고 다음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박 전무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은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수상한 모습을 보이면 끝이니까요. 괜찮아. 아무도 내 더러운 걸레통은 안 뒤질 거야. 다은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박 전무가 이미 그물을 치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그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위험하다는 걸 말이죠. 폭풍의 전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곧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복도 구석에서 묵묵히 대걸레질을 하던 다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보안팀장과 직원 2명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딱딱했고 걸음걸이에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다은 씨?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다은은 걸레를 든 채로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전무님이 잠깐 보자고 하십니다. 따라오시죠. 그 순간 다은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 휴대폰 때문에 쓰레기통 뒤진 걸 알았나? 다은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하나요? 여기 청소를 마저 끝내고. 지금 당장입니다. 보안팀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다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휴대폰이 숨겨진 청소 카트를 복도 벽 쪽에 붙여 세웠습니다. 네. 청소 카트만 여기 두고 가도 될까요? 빨리 가시죠. 다은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든 청소 카트를 뒤로 하고 맨몸으로 보안팀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등 뒤에서 느껴지는 두 직원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마치 죄인을 호송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다은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침착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절대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한편 그 시각 박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젠장, CCTV에는 복도를 지나가는 것만 찍혔어. 쓰레기통 쪽은 하필 사각지대라 줍는 장면이 없잖아. 박 전무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시간대를 따져보면 그 청소부가 휴대폰을 가져간 게 확실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똑똑. 전무님, 김다은 씨를 데려왔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다은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테이블 위에 자신의 낡은 에코백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분명 탈의실 락커에 넣어뒀던 가방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제 허락도 없이 라커를 여신 거예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는 코웃음을 쳤어요. 도둑 잡는데 허락이 무슨 필요야? 도둑이라뇨? 아까 내 방 청소했지? 내 지갑이 없어졌어. 다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휴대폰을 찾고 있으면서 지갑 타령을 하다니요.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전무님 방에서 지갑 같은 건 본 적도 없어요. 그래. 그럼 확인해 보면 되겠네. 박 전무가 손짓하자 보안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보안팀장, 털어봐. 가방이랑 주머니 싹 다. 이건 엄연히 사생활 침해. 다은이 항의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보안 요원이 거칠게 다은의 가방을 집어들어 테이블 위에 거꾸로 쏟아부었습니다. 찰그랑. 가방 속 물건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할머니의 약봉지, 낡은 동전 지갑, 버스카드, 핸드크림, 반창고, 메모장. 보안 요원은 다은의 앞치마 주머니까지 뒤집어 탈탈 털었습니다. 하지만 나온 건 휴지 몇 장과 볼펜 한 자루뿐이었죠. 박 전무의 시선은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는 건 지갑이 아니었어요. 깨진 휴대폰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죠. 이게 다야? 더 없어? 박 전무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안주머니까지 뒤져봐. 꼼꼼히. 보안 요원들이 다은의 옷주머니를 모두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보안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무님,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었거든요. 분명 쓰레기통에서 휴대폰만 사라졌는데 어디다 숨겼지? 아니면 진짜 다른 놈인가? 박 전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어요. 어디다 숨겼어? 다은은 놀라서 움찔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숨긴 게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박 전무는 차가운 눈으로 다은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어요. 아니, 됐어. 지갑 도둑 의심받는 사람이랑은 같이 일 못해. 네.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나가. 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증거도 없이 남의 가방까지 뒤져놓고 이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부당해고예요. 시끄러워. 박 전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안팀장, 뭐해 안 끌어내고. 이 여자 오늘부로 출입 금지야. 건물 얼씬도 못하게 해. 보안 요원들이 다은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다은은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았으니까요. 잠깐만요. 제 물건은 챙겨가야죠. 다은이 테이블 위에 흩어진 자신의 물건들을 서둘러 가방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약봉지를 조심스럽게 챙기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듯 전무실을 나온 다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다은은 고개를 꼿꼿이 들었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아, 잠깐만요. 로비를 나서려던 다은이 멈춰섰습니다. 제가 쓰던 청소도구는 가져가야죠. 개인 물건도 있고. 보안팀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같이 갑시다. 다은은 보안 요원들의 감시 아래 복도로 돌아갔습니다. 벽에 세워둔 청소 카트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은 청소 카트에서 자신의 물건인 척 고무장갑과 작은 수건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카트 맨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걸레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이것도 제 겁니다. 집에서 가져온 걸레예요. 다은은 냄새나는 걸레 뭉치를 그대로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런 더러운 걸 제 걸레예요. 이것도 검사하실 건가요? 다은이 걸레를 들어보이자 보안 요원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화장실 청소에 쓰던 걸레의 냄새가 코를 찔렀거든요. 됐습니다. 빨리 나가시죠. 다은은 가방을 꼭 안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가방 속 더러운 걸레에 쌓인 작은 휴대폰 하나가 거대한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해냈어. 일단 휴대폰은 지켰어.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죠. 다은이 건물을 나서는 모습을 박 전무가 사무실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찜찜하네. 박 전무는 창문에서 떨어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보안팀장 나야. 네, 전무님. 일단 청소 용역 업체 직원들 싹 다 불러. 건물 내 쓰레기통이란 쓰레기통은 다 뒤져. 화장실 천장, 비상구 구석구석까지. 지갑을 찾으시는 건가요? 박 전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휴대폰이야. 깨진 휴대폰. 반드시 찾아야 해. 휴대폰이요?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전무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어요. 전화를 끄는 박 전무는 다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 나야. 방금 나간 청소부 있지? 김다은이라고. 네, 전무님. 그 여자 신상정보 다 조사해. 가족관계, 주소, 빚 모든 거 파헤쳐. 오늘 안으로. 박 전무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물증은 없어도 그의 직감은 확실했어요. 그 청소부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도망칠 곳은 없어. 반드시 찾아낼 거야. 한편 회사를 나온 다은은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는 게. 할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다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청소 일을 잃었으니 이제 저녁 김밥집 아르바이트 하나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은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걸레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살짝 벌려서 안을 확인했습니다. 깨진 액정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이걸로 회장님을 도울 수 있다면. 다은은 다시 걸레로 휴대폰을 꼼꼼히 싸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단 집에 가서 안전한 곳에 숨겨둬야겠다. 그리고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김밥집 아르바이트는 가야 했으니까요. 아르바이트를 마친 다은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다세대 주택 1층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자 작은 안방에서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은은 신발을 벗으며 안방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얇은 이불을 덮고 곤히 잠든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죠. 다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이불 안으로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다은이 작게 속삭였지만 할머니는 깨지 않았어요. 치매약을 드시면 잠이 깊어지시거든요. 다은은 거실로 나와 작은 식탁 옆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가방을 열었어요. 더러운 걸레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화장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개의치 않았어요. 걸레를 한 겹씩 벗겨내자 거미줄처럼 금이 간 휴대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가운 기계 덩어리를 손에 쥐고 있자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었어. 도둑 취급까지 받았고, 다은은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깨진 액정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경찰서에 가져갈까? 아니야,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오히려 내가 훔친 거라고 할지도 몰라.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대기업 전무를 고발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냥 한강에 던져버릴까? 그러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하지만 그 순간 새벽 회장실에서 봤던 박만석 회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류 더미를 안고 소파에서 쪽잠을 자던 외로운 뒷모습, 식어빠린 커피와 수북한 약봉지들, 바닥에 떨어진 담요. 회장님은 어쩌지? 전무님이 회사를 망치는 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다은은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자. 회장님을 도울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시는 침대 옆 오래된 장롱 앞에 섰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칸 깊숙한 곳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왔다는 예단함이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이 상자를 열어 금반지 하나를 꺼내 보여주시던 기억이 났어요. 다은아, 이건 할머니 엄마가 주신 거란다. 우리 집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 다은은 그 예단함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뚜껑을 여니 금반지 하나와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다은은 휴대폰을 부드러운 손수건으로 한 번 더 감싼 뒤 예단함 구석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다은은 예단함을 다시 장롱 깊숙한 곳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옆에 앉아 잠든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다음 날 저녁 5시 반. 다은은 행복 김밥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 청소 일을 잃었지만 저녁 김밥집 아르바이트는 계속해야 했어요. 생활비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다은아, 참치 김밥 2줄 포장. 사장님의 목소리가 주방으로 들려왔습니다. 네, 금방 싸드릴게요. 다은은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슬픈 내색을 하면 안 됐습니다. 사장님이 걱정하실 테니까요. 김을 펴고 밥을 올리고 속재료를 넣는 익숙한 손놀림. 김밥을 마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가게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과 학원 마친 학생들로 자리가 가득 찼어요. 여기요. 치즈 김밥이랑 라면 주세요. 떡볶이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다은은 쉴 틈 없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어요. 저녁 7시 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띵그랑. 문이 열리는 소리에 다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던 다은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손님 때문이었어요. 낡은 등산 점퍼를 입고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신사였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지만 다은은 그 걸음걸이를 알아봤어요. 등을 곧게 펴고 걷는 자세, 지팡이를 짚는 품격 있는 손놀림. 회장님? 다은은 깜짝 놀라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여기에? 그것도 이런 초라한 차림으로? 만석은 다은과 눈이 마주치자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쉬타는 제스처였어요. 그리고는 가게 구석,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테이블로 조용히 걸어가 앉았습니다.
다은은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손님들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물통과 메뉴판을 들고 만석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 물컵을 놓으려던 다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석은 모자를 살짝 올려 다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형광등 아래서도 또렷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싼 김밥 한 줄 주게. 만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마치 정말 김밥을 먹으러 온 손님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은은 주위를 힐끗 살폈습니다. 다행히 다른 손님들은 자기 음식 먹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다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밥 한 줄 나갑니다. 다은은 주방으로 돌아가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장님이 어떻게 여길 찾아오셨지? 날 만나러 온 건가? 아니면 우연히? 김밥을 다 말고 예쁘게 썰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질이 삐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은은 김밥을 들고 박 회장의 테이블로 갔습니다. 김밥 나왔습니다. 고맙네. 만석은 김밥을 받아들고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먹지는 않았어요. 그저 김밥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다은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손님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면서도 자꾸만 회장님 쪽을 쳐다보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 8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이 조금씩 한산해졌어요. 만석은 여전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밥은 한 입도 먹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다은은 사장님을 돌아봤습니다. 사장님은 설거지를 하느라 뒤편에 계셨어요. 사장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다은은 앞치마를 벗어 걸고 만석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앉았어요. 회장님, 다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만석은 모자를 벗어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흰머리가 드러났지만 표정은 온화했어요. 해고당했다지? 미안하네. 나 때문에. 만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주제넘게 나서서. 다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만석은 잠시 말없이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네. 어제 행사장에서 내게 한 말일세. 정말 철우 통화를 들은 건가? 확실한가? 만석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다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장님은 여전히 설거지 중이었어요. 다은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네. 전무님이 비상구에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회사를 공중분해시키고 해외로 뜬다고 하셨어요. 만석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은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만석의 눈을 보자 용기가 났습니다. 전무님이 버린 휴대폰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테이블 위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쓰레기통에서 주웠습니다. 전무님이 직접 부수고 버리신 거예요. 분명 그 안에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어디 있나? 집에 안전하게 숨겨뒀습니다. 근데 다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내용은 못 봤어요. 전무님이 그걸 찾으려고
제 가방까지 뒤지고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분명 그 안에 결정적인 게 있을 거예요. 만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뻗어 다은의 거친 손등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자네가 회사를 살렸어. 만석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니, 늙은 나를 살렸네. 그 휴대폰 절대 뺏기면 안 되네. 내가 반드시 자네를 지켜주겠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하기 너무 무거웠던 짐을 드디어 나눌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내일까지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네. 그 휴대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되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모자를 다시 눌렀었어요. 그럼 내일 보세. 조심해서 들어가고. 만석이 가게 문을 나서자 다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든든한 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박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못 잤는지 눈밑이 시커멓게 그을렸어요.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지만 답은 하나였어요. 그 청소부가 휴대폰을 가져간 게 확실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숨긴 거야? 박 전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들어와. 문이 열리고 보안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밤새 건물을 뒤지느라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보안팀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보고 드립니다, 전무님.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청소 용역 업체 직원들을 전부 불러서 쓰레기 집화장부터 본관 화장실 천장, 휴게실 사물함 뒤, 비상구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만 박 전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보안팀장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보안팀장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말해봐. 찾았어? 못 찾았어? 보안팀장은 침을 꿀꺽 삼키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휴대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쾅! 박 전무가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 던졌습니다. 금속 명패가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산산조각이 나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보안팀장이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어요. 없다고? 이 건물 안구석구석을 다 뒤졌는데 없다고? 박 전무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답은 하나지. 그 여자가 가져간 거야. 내가 지갑 도둑으로 몰았을 때 그 여자 눈빛.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어. 박 전무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분명 어딘가에 숨겨서 나간 게 확실해. 박 전무는 인터폰 버튼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비서실, 당장 들어와. 잠시 후 비서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누런 대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전무님 부르셨습니까? 어제 시킨 뒷조사 제대로 했겠지? 비서는 대봉투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전무님. 김다은에 대해 조사한 내용 전부 여기 있습니다. 박 전무는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거칠게 봉투를 뜯어 안에 있던 서류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제일 먼저 보였어요. 박 전무는 그걸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다은 27살.
부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사망. 그 후 할머니 손에서 자람. 박전무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다음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였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 돈이 없구만. 그 밑에는 병원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박전무는 그걸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어요. 할머니, 치매로 현재 요양 중. 박전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던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카메라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박전무는 그 사진을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톡톡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치매 노인이라 판단력도 없겠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를 대느라 사채까지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매달 병원비 때문에 쪼들리고 있고요. 조사 결과 할머니는 김다은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박전무의 미소가 더 짙어졌습니다. 유일한 혈육. 그럼 목숨보다 아끼겠네. 박전무는 다시 할머니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무언가 계획을 세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일용직 청소부고 치매 노인은 판단력이 없고 강제 입원시키기 딱 좋은 조건이네. 비서와 보안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박전무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장 사설 요양원 업체 중에 입 무거운 곳 알아봐. 그리고 앰뷸런스 한 대 준비하고 덩치 좋은 직원들로. 전무님 그건. 보안팀장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박 전무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해. 오늘 안으로 처리해. 네,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은 깍듯하게 대답했죠. 같은 시각 다은의 집은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다은은 고무장갑을 끼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침으로 드신 죽그릇을 정성스럽게 씻고 있었죠. 달그락, 달그락.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좁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안방에서는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웃거나 화를 내셨어요. 어머, 저 사람 나빠라. 왜 저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다은은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 드라마 재밌으세요? 응, 재밌는데 저 사람이 너무 나빠. 다은은 그릇을 다 씻고 헹구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할머니, 이따가 점심에는 계란찜 해줄까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말랑말랑한 거요. 오, 좋지. 나는 우리 다은이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다은은 피식 웃으며 헹군 그릇을 건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할머니 점심을 미리 준비하려고 할 때였어요. 띠리리링, 띠리리링.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다은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고 떠 있었어요. 누구지? 다은은 고개를 갸웃하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다은 씨? 수화기 너머로 차갑고 건조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은은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툭! 다은의 손에서 고무장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발끝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나야, 박전무. 다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전무님이 어떻게 제 번호를. 직원 신상 터는 건 일도 아니지. 박 전무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 같았어요. 본론만 말할게. 내 휴대폰 가지고 있지?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1시간 줄 테니까 지금 당장 회사 로비로 가져와. 알았지? 저는 다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이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없어요. 수화기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였어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좋아, 그럼 힌트를 줄게. 박 전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지금 내 집 대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을 거야. 덩치 큰 남자들. 한번 창문으로 내다봐. 다은은 소스라치게 놀라 부엌 쪽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뿌연 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승합차가 한 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차 옆에는 정말로 덩치 큰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다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보이지? 사설 요양원 직원들이야. 요양원이요? 그래. 보호자가 능력이 없어서 치매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방치한다고 신고가 들어왔거든.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게 무슨 아주 멀고 시설 열악한 곳으로 모셔드릴 생각이야. 거기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와. 면회도 안 되고.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아니, 협박을 넘어선 납치 예고였어요. 다은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가 낯선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다은을 찾는 모습, 차가운 요양원 방에 홀로 누워 계신 할머니의 모습. 안 돼요. 다은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제발 할머니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좋은 말 할 때 가져와. 휴대폰? 박 전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다은은 울음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대체 그 휴대폰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범죄 증거라도 들어있나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은은 그 침묵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역시 그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곧 박 전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마치 으르렁거리는 짐승 같았어요. 닥치고 가져와. 그 안에 든 게 세상에 나오면 내 할머니뿐만 아니라 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어. 다은의 등골에 오한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이야. 선택해. 휴대폰이야, 할머니야? 다은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며 웃고 계신 할머니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갈게요. 다은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그러니까 제발 할머니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 잘 생각했어. 1시간 안에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은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어요. 지금 당장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할머니와 영영 헤어질지도 몰랐습니다. 다은은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롱문을 열고 제일 아래 칸에 있는 예단함을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뚜껑을 2번이나 놓쳤습니다. 예단함을 열자 손수건에 쌓인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다은은 그걸 꺼내 움켜쥐었어요. 안방 문을 닫으며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문 절대 열어주면 안 돼요.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다은아, 어디가? 나 무서운데. 할머니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 할머니를.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다은의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습니다. 다은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어요. 박 전무가 보낸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공포에 질린 다은은 휴대폰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때 뒷좌석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가 급하게 차에서 내렸어요. 박만석 회장이었습니다. 다은 씨, 만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은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흑흑,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만석이 다급하게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울고 있나? 전무님이 사람들을 보냈대요. 지금 당장 휴대폰 안 가져가면 할머니를 요양원에 가둬버린대요. 다은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안 그러면 할머니가. 만석은 공포에 떠는 다은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손녀를 안아주듯 부드럽게요. 내가 지켜준다고 했지 않은가. 걱정 말게나. 하지만 사람들이 집 앞에. 만석이 손짓을 하자 골목 뒤편에서 하얀색 앰뷸런스가 나타났습니다. 해성병원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건장한 경호원 여러 명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다은 씨 집을 감싸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 쪽 경호원들이야. 놀랐구나. 할머니는 내가 안전하게 모실 거야. 당장 우리 병원 VIP 병실로 모시겠네. 만석의 지시에 따라 경호원들이 다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박 전무가 보낸 검은 승합차가 황급히 도망치는 게 보였어요. 다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만석은 바닥에 주저앉은 다은을 직접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말했어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내가 왜 모르겠나. 자네 잘못이 아니네.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만석은 다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바라보며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러 가자꾸나. 박철우, 절대 가만두지 않겠네. 만석은 다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다은에게 힘을 주었어요. 다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의 차를 타고 해성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같은 시각 해성그룹 대회의실. 오전 11시. 회의실 안은 수십 명의 주주와 이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박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흰색 손수건이 들려 있었어요. 박 전무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박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정말로 슬픈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저도 제 피부치인 회장님의 해임안을 올리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십니까?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전무는 다시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어요. 하지만 회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박 전무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치매 진단이라는 글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회장님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는 경영 판단에도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 죄 없는 직원을 도둑으로 몰아 해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야? 치매라니. 그럼 경영을 제대로 못하시겠네. 회사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박 전무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스크린에 새로운 사진이 떴습니다. 지난번 서명식 행사장에서 만석이 비틀거리며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각도를 교묘하게 잡아서 마치 정말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며칠 전 행사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계약 서명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신 것처럼 나가셨습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이건 심각하네. 역시 물러나셔야 하는 거 아니야? 박 전무는 다시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괴롭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주 여러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박 전무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회장님의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들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박 전무는 단상 위에 놓인 의사봉을 집으려 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회사는 내 거야.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문 쪽을 돌아봤어요. 박만석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다은이 비장한 표정으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계신다며? 치매 환자가 어떻게 저렇게 똑바로 걸어 다니시지? 저 여자는 누구야? 박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의사봉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장님? 여긴 어떻게? 만석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치며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내 정신은 아주 멀쩡하다네. 미쳐버린 건 자네 욕심이지, 철우. 박 전무가 황급히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경비원들, 뭐해? 저 사람 당장 끌어내. 저 여자는 해고된 청소부야. 불법 침입이라고. 보안 요원 2명이 다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쳤어요. 감히 누가 내 손님을 건드려. 만석의 목소리에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움찔하며 멈춰섰어요. 이분은 내 귀한 손님이다. 누구도 손대지 마라. 만석의 눈짓에 다은은 고개를 들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발걸음은 확고했어요. 주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다은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던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다은을 주목했어요. 박 전무님은 저를 도둑으로 몰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박 전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짜 도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박 전무님입니다. 뭐라고? 박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은은 가방에서 깨진 휴대폰을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거미줄처럼 금이 간 휴대폰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이것은 박 전무님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직접 부수고 버린 휴대폰입니다.
이 안에 전무님이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주주들이 놀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라니? 무슨 증거? 회사를 팔아넘긴다고? 다은은 휴대폰을 프레젠테이션 케이블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깨진 휴대폰 화면이 크게 떴어요. 화면에는 비밀번호 입력창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남은 횟수 5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 전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유를 되찾은 듯 했어요. 아, 정말 웃기는 소설을 쓰는구만. 훔쳐간 내 휴대폰을 기어이 들고 왔군. 그래봤자 소용없어. 내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아? 박 전무는 주주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휴대폰은 제 업무용 보안폰입니다. 회사 기밀을 지키기 위해 특수 설정을 해뒀죠. 5번만 비밀번호를 틀리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주주들이 놀라서 다은을 쳐다봤습니다. 다은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박 전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아무리 눌러봤자 소용없다고요. 5번 틀리면 모든 증거가 사라져요. 어디 한번 해봐.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다은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회는 단 5번.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야. 다은은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무님은 회사를 사랑했을까? 다은의 머릿속에 청소하던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로비에 크게 새겨진 창립기념일. 5월 1일. 다은은 조심스럽게 숫자를 눌렀습니다. 0501. 화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남은 횟수 4회. 박 전무가 킬킬 웃었습니다. 맞죠?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기회가 하나 날아갔네. 그냥 포기하고 내려와. 다은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등 뒤에서 만석이 다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줬어요. 괜찮네. 자네를 믿네. 다은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 창립일이 아니라면 본인 생일? 전무실 벽에 걸려있던 커다란 연간 달력이 떠올랐습니다. 넓은 달력에 1년 중 딱 2날짜에만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하나는 10월 23일. 생일이라고 작게 적혀 있었죠. 다은은 조심스럽게 숫자를 눌렀습니다. 1023. 화면이 또다시 빨갛게 변했습니다.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남은 횟수 3회. 박 전무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꺼봐. 청소부 주제에 뭘 알겠어? 이제 3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박 전무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 2명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앞을 막아섰어요. 아직 기회가 3번이나 남았다네. 끝까지 지켜보게.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전무님이 정말로 사랑한 건 뭐였을까? 그때 다은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전무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책상. 하지만 유일하게 따뜻한 느낌을 주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책상 위에 액자,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 그리고 벽걸이 달력에 빨간 펜으로 별표까지 그려져 있던 그 날짜. 11월 12일. 우리 공주님 생일. 다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은이 마이크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무님은 회사를 사랑하지 않으셨죠. 본인 자신도 사랑하지 않으셨고요. 박 전무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사랑한 건 오직 따님뿐이었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다은은 확신에 찬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1112.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찰칵.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띠링. 경쾌한 소리와 함께 홈 화면이 열렸습니다. 스크린에 휴대폰 바탕화면이 크게 떴어요. 장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열렸어. 대단한데? 박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백지장처럼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안 돼. 꺼. 당장 끄지 못해. 박전무가 단상으로 뛰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를 막았어요. 다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홈 화면에서 통화 녹음 앱을 찾아 눌렀어요. 화면에 녹음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다은은 가장 최근 파일을 눌렀습니다. 재생 시작.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사 매각건 말이야. 서류는 다 준비됐고 오늘 서명만 받으면 돼. 그 노인네가 뭘 알겠어? 치매 온 것처럼 연기만 잘하면 되니까. 박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어요. 회장 치매로 만들어서 경영권 빼앗는 거야. 법적으로 문제없게 서류는 다 준비됐어. 그래, 치매 진단서는 가짜야. 그거 들키면 끝이라고.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치매 진단서가 가짜라고?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각 대금 들어오면 바로 송금해. 우리 딸 학비 끊기면 당신들 다 죽을 줄 알아. 일 끝나면 난 바로 해외로 뜰 거니까. 주주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회사를 팔아먹으려 했다고? 배신자 아냐? 박전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딸 생일을. 박전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박전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치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어요. 철우. 만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자네는 내 조카였네. 내가 믿고 회사를 맡겼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날 배신하다니. 박전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만석은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보셨다시피 제 정신은 멀쩡합니다. 치매 진단서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박전무의 계획이었어요.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은 다은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사람은 바로 이 용감한 청년입니다. 김다은 씨입니다. 만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주주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투명인간 취급받던 청소부가 회사의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다은은 눈물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 하지만 이번엔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존경과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단상 한쪽에서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전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박전무는 이미 저항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장내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주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다니. 다른 주주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임이에요. 횡령이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끌어내요. 당장 끌어내라고요. 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신뢰했던 전무가 회사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박전무는 사색이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단상 위 마이크를 붙잡았어요. 아, 아닙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 여자가 앙심을 품고 녹음을 조작한 겁니다. 박 전무는 다은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다 모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에 담긴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고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거든요. 만석이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디서 혓바닥을 놀리나? 만석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카리스마는 여전했어요. 경호팀, 만석이 손짓하자 건장한 경호원 4명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 그리고 경찰에 인계해. 네, 회장님. 경호원들이 박 전무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박 전무가 발버둥을 쳤어요.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 회사 전무야. 전무라고. 하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붙잡았어요. 만석은 비서실장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경찰에 연락하게.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할 거야. 네, 회장님.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하게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협박 혐의도 추가하게. 김다은 씨의 할머니를 협박한 것까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만석은 다시 박 전무를 돌아봤습니다. 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할 거야. 더 이상 변명은 소용없네. 박 전무는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전무가 다은을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너, 내가 감히. 박 전무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내 딸 유학비가 얼만지 알아? 박 전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다 내 딸을 위해서였어. 내 딸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박 전무를 바라봤어요. 다은은 피하지 않고 박 전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무님. 다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전무님 따님도 아빠가 훔친 돈으로 공부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박 전무의 몸이 굳었습니다. 따님은 정직한 아버지를 원하셨을 거예요. 비록 가난해도 떳떳한 아버지를요. 다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게 전무님이 따님에게 주는 마지막 생일 선물인가요? 범죄자 아버지라는 멍해요? 그 말에 박 전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박 전무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끌고 나가. 만석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박 전무를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아, 나 달란 말이야. 박 전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사라졌어요.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만석이 지팡이를 짚고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거웠어요. 만석은 마이크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만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부덕의 소치로 회사가 큰 위기를 겪을 뻔했습니다. 만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 조카를 믿고 회사를 맡겼지만 그가 이런 배신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만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만석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구부정한 허리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주주들도 숙연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다은에게 쏠렸습니다. 다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 청년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새벽 시간에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양심을 지켰어요. 만석은 다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자신의 직장을 잃고 도둑 취급을 받으면서도요.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모두가 외면할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준 이 청년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석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사들이 다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덕분에 회사를 지켰습니다. 다은은 얼떨떨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어요. 다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참 후 모든 소동이 끝났습니다. 주주총회는 박 전무의 해임과 만석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경찰도 도착해서 박 전무를 연행해 갔습니다. 다은은 만석의 안내로 회장실 옆 응접실로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다은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만석이 응접실 한쪽에 있는 작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자, 마시게. 만석이 다은에게 유자차를 건넸습니다. 다은이 놀란 표정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회장님이 직접. 괜찮네. 자네가 새벽에 내게 차를 타줬듯이 이제 내가 자네에게 차를 타주는 거지. 다은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어요.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이 다은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놀랐지? 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할머니는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만석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병원 VIP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극진히 모시고 있네. 만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다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깨끗한 병실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방금 병원장에게 보고받았는데 말이야. 점심도 두 그릇이나 비우시고 지금은 낮잠 주무신다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은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흐엉, 엉엉. 다은이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 잘못되는 줄 알고. 다은은 찻잔을 테이블에 놓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전무님이 전화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만석은 다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줬습니다. 마치 손녀를 달래듯이요. 알아. 자네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다 안다네. 만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미리 막지 못해서.
자네가 그런 무서운 일을 겪게 해서. 아니에요. 다은이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할머니를 지킬 수 있었어요. 회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석이 다은의 어깨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다은 씨. 자네 덕분에 나도 회사도 그리고 내 양심도 지켰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오전 8시 30분 해성그룹 본사 로비의 회전문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한 젊은 여성을 들여보냈습니다. 김다은이었어요. 하지만 1년 전의 다은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 대신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은은한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다은의 표정이었어요. 1년 전 피곤에 지쳐있던 얼굴 대신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은의 목에는 사원증이 걸려 있었어요. 해성복지재단 사회복지팀 김다은 주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주임님, 좋은 아침이에요.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좋은 아침입니다. 다은도 밝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은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청소를 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청소 카트를 밀던 모습.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투명 인간 같던 시절. 정말 많이 달라졌어. 다은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 전무 사건 이후 만석은 다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선 해성병원에서 할머니를 VIP 대우로 모시게 해줬어요. 전문 요양사가 상주하는 특별병동에서 할머니는 최고의 케어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은에게는 야간 대학사회복지학과 입학을 지원해줬어요.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장학금으로 지원해줬습니다. 낮에는 해성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바쁜 일상이었지만 다은은 행복했어요. 더 이상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고 할머니와 생이별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다은은 5층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다은 씨, 어서 와요. 주임님, 오늘 일정 확인하셨어요? 동료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다은은 자신의 자리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깨끗한 병실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두 손으로 V를 그리고 계셨죠. 옆에는 같은 병동에 계신 할머니 친구분들도 함께 찍혀 있었어요. 다은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겠지? 1년 전 치매로 고생하시던 할머니는 이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케어 덕분이었어요.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는 이제 외롭지 않으셨어요. 같은 병동에 계신 어르신들과 친구가 되셔서 매일 즐겁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지옥 같던 삶이 거짓말처럼 천국으로 바뀌었어. 다은은 가슴 깊이 감사했습니다. 다은 씨, 오늘 오전에 독거노인 가정 방문 있어요. 준비됐죠?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준비 다 됐습니다. 다은은 힘차게 대답했어요. 이제 다은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였죠. 오전 8시 50분. 회의 준비를 위해 1층 로비로 내려온 다은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이고.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이 고개를 돌리니 청소 카트를 밀던 중년 여성이 물통을 엎질러 버렸어요. 철벅! 물이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여사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큰일 났네.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출근하던 정장 입은 직원 몇 명이 지나갔습니다. 아이, 조심하시지. 쯧쯧 아침부터. 직원들은 혀를 차며 물웅덩이를 피해갔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은 더욱 당황하셨어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물을 닦으려 하셨습니다. 다은은 그 모습을 보며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투명인간 취급받던 청소부 시절. 실수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때. 다은은 망설이지 않고 여사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모님. 다은이 여사님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아가씨. 옷 버리게. 괜찮아요. 여사님이 손사래를 쳤지만 다은은 이미 청소 카트에서 대걸레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익숙한 솜씨로 대걸레를 바닥에 대고 물기를 닦아냈어요. 손놀림이 정말 능숙했습니다. 어머, 아가씨 잘하네. 여사님이 놀라서 말했어요. 다은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1년 전엔 이 자리에서 바닥 닦았는걸요. 이게 제 전공이에요. 정말요? 네. 그래서 청소는 자신 있어요. 다은은 금방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여사님을 도와 물통을 다시 카트에 올려드렸어요. 이모님, 다음부터는 물통을 카트 안쪽 깊숙이 넣어두세요. 그럼 안 넘어져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여사님이 다은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도 예전에 많이 도움받았으니까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다은은 환하게 웃으며 여사님께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다은을 바라보던 만석이었어요. 만석은 흐뭇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 다은은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다은은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방문했던 독거노인 가정의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네, 복지재단 김다은입니다. 김주임 나야. 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은은 반가워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점심 먹었나? 아직이요. 지금 보고서 쓰고 있었어요. 그럼 회장실로 올라오게. 같이 점심 먹지. 네. 회장실로요? 그래. 특별한 점심을 준비했다네. 다은은 궁금한 마음에 서둘러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만석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게. 앉아. 다은이 소파에 앉자 만석이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을 가리켰습니다. 은박지에 쌓인 김밥 2줄과 컵라면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이거,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가 일하던 그 김밥집에서 사왔다네. 행복 김밥집 말이야. 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상하게 이 김밥이 호텔 뷔페보다 맛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비서한테 시켜서 사오게 했지. 다은은 뭉클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땀 흘리며 김밥을 말던 그 가게. 만석이 변장하고 찾아왔던 그 가게. 회장님, 자, 빨리 먹어보게. 식기 전에.
만석이 김밥 한 줄을 다은에게 건넸습니다. 다은은 은박지를 벗기고 김밥 한 조각을 집어 먹었어요. 여전히 맛있네요. 그렇지? 나도 이 김밥이 참 좋더라고. 만석도 김밥을 한 조각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라면도 같이 먹어야 제맛이지. 회장님, 다은이 깜짝 놀라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강 생각하셔야죠. 라면 국물은 다 드시면 안 돼요. 만석이 허허 웃었습니다. 허허, 우리 청소 반장님 잔소리는 여전하구만. 청소 반장이 아니라 복지주임이에요. 다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호화로운 회장실에서 먹는 김밥과 라면. 이상하게도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한참 먹다가 만석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은아. 네, 회장님. 만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다은이 고개를 들어 만석을 봤어요. 만석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내게 손녀가 있었다면 딱 너 같았을 게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회장님. 다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회장님 같은 할아버지가 계셔서 더 이상 세상이 춥지 않아요. 회장님이 저한테는 진짜 할아버지 같아요. 만석이 다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자네를 손녀처럼 여긴다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회장실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70이 넘은 노인과 28이 된 청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 새벽 5시 차가운 회장실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따뜻한 가족애로 피어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